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권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좀 먼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정모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철환 변호사입니다. 두 분 여기 오시는데 앞에서 얘기 조금 했는데 박철환 변호사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조금 분담하고 오셨다며? 이런 거 자꾸 보면 굉장히 가소롭게 생각해요.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새나가는 거 원치 않죠. 우리 성변도 집에서 하는 일의 범위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누가 차렸어요? 아침을 식사는 하긴 하셨나? 주로 식사는 못했는데요. 네. 예, 아침 모닝 커피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아. 해줬죠. 제법 누리면서 사신다고 하는 분들의 가정 생활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이혼의 과정과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말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네. 이어갈까요? 예. 네. 뭐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 이혼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 이 이혼 사건에서의 대부분의 다툼은 대부분 재산 분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를 했다. 그리고 또 상대편은 그 재산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산 관리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관리했는지 그리고 나 모르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빼돌렸는지 이런 걸 가장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직장 근처, 집 근처에 그 은행 같은 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보통 한 모든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는 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보통 한 5개 은행 정도의 사실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관리하는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장이나 집 근처에 주로 이용하는 은행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건 상당히 네. 세밀한 부분이고 네.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이제 또 매년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건물에는 이제 지번 같은 게 나와 있어서 어느 어디에다가 이제 재산세 부과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는 것도 좀 유심하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물론 소송을 들어간다라고 해도 저희가 이제 그 지적과에다가 조회를 해서 각자의 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느냐라고 조회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그 뭐 한참 시간이 걸리다 보면 중간에 이제 매도도 일어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는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네. 우리 송영무 변호사가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실제 이혼 소송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혼인이라고 하는 게 인적 결합 플러스 재산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를 받아온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있어야 내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찾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혼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은 지금 성정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가장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산을 찾는데 그 첫걸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소송을 하든지 이혼 소송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 살고 있으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는 자기들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녀 양육권이라든지 접견권이라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걸 이제 계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부 사이의 감정의 격화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둘은 헤어지면 그만인데 아이들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각자 상대방의 피를 반씩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혼으로 인해서 가장 상처받는 게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좀 이제 데리고 있는 양육자가 보면 상대방에 대한 격한 감정 가지고서는 그걸 좀 빌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통 같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한쪽이 이제 못 견뎌서 이제 다른 데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하면 결국은 이제 집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면 이 양육자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 자기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양육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또 비양육자한테 또 양육비를 또 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이게 건강한 이혼이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부부가 헤어지지만 결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크게 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육비 받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데 항상 그런 양육자가 아이들을 이혼 소송에 있어서 볼모로 이용하는 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도 좀 건전한 이혼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육권과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아이도 이제 사전 처분이라고 해서 양육비도 계속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못하게 하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또 이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뭐 애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보라고 하든지 뭐 그런 사전 처분도 이루어져서 법원 입장에서는 아이하고의 그 비양육자의 관계가 이렇게 절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만 가지고서는 자기 아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그리고 또 자기 감정에 따라서 휩쓸리는 행동을 좀 제일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부상하고 있는데 네. 이혼한 전처를 찾아서 예. 죽였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예. 이런 사례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거 말고도 많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감정이 너무 격화됐다는 얘기일 텐데 네. 우리 박 배원께서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감정이 격화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지는 서로 간에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굳이 뭐 남자가 이제 뭐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뭐 이제 흉기를 사용해 갖고서는 큰 뭐 이제 상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이제 저희가 했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누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돌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주먹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폭력에 시달렸던 이제 부인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서는 오히려 이제 격하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제 남편분이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계속 이제 무시하고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아예 대화가 더 이상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거고 근데 부인은 어떻게든 풀어보겠다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부분이 남편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것도 경한 정도의 좀 폭력이라고 하면 폭력으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안에서 별거는 안 하고 각방을 쓰고 있다가 밤 12시가 넘어갔는데 이제 거의 약간 좀 눈이 풀린 눈빛으로 해갖고 부엌칼을 들고서 이제 남편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만만한 폭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지만은 여기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우발적이거나 아니면 계획적이거나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더 격한 그 폭력 행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인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예. 일방이 죽는다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경우. 예. 심지어는 법정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감정적으로 격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뭐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행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상대방 당사자가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족들 이제 이혼 소송의 양 가족들이 서로 이제 막 비난하면서 욕설과 고성과 폭력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법원 내의 경위들이 어느 정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분리시켜 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법정을 벗어난 상황에서야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제 격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면 격리 조치를 시키는데 그런 쯤에서 좀 단호하게 격리 조치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간혹 보면 이제 또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 그리고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이제 뭐 미안하다라고 하니까는 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측면에서 온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냥 또 가라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이제 처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그런 행위가 조금 더 심화가 되지 않는데 초반에 이제 내내 그렇게 본인이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대응이 미온적이면 내가 이만큼 해도 되겠지 저만큼 해도 되겠지 하면서 폭력이 강화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폭력을 행사하면 그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제 현행 법 체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네. 행위가 있으면 네,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도 네, 그 당사자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또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네. 아이들의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는 것, 또 네. 아이들의 어머니가 전과자가 네, 되는 걸 그렇죠. 원치 않아서 네, 그냥 가라고 할 경우 그 네. 경우에도 네. 현장을 제대로 좀 쌍방을 확인하고 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자기들이 더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문 밖에서 가라고 한다고 해서 네. 가게 된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는 직무 소홀이라고 할까 뭐 혜택 사유도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듣는 거는 대부분 간접적인 경험인데 요새 경찰들은 그냥 요 상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무조건 이제 문 열어주지 않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상황을 한번 보고 그런데 이제 신고자가 강력하게 이제 사건 처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전화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뭐 다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가보니까는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별일 아니고 오인 신고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현행 범죄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조금 나중에 뭐 인권 침해네 뭐 이런 얘기가 듣다 보니까는 그런 거 좀 나서서 행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조금 더 법이 좀 디테일하게 그 규율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 폭력으로 신고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분리 조치 이제 뭐 신고자가 이렇게 원만한 이제 뭐 신고를 철회한다거나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선은 뭐 격리 조치를 취하고 뭐 24시간 이제 각자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한다든가 뭐 그런 디테일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어제 듭니다. 신문인가 네. 그저께 신문 보니까 예, 가정폭력 현장에서 예. 당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다 한다 뭐 그 현행법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현행 법에도 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경찰이 사실은
경찰력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의 그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강한 조치를 한다거나 이랬었을 때 결국 내 판단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이후에 인권위원회 진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의 민원이라든지 과잉 진압이 아니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나온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 내에서는 조직에서 어느 정도 좀 감싸주거나 지켜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시스템 자체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진압한 사람 그 당시엔 필요해서 내가 진압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과잉 진압을 올려버리면은 그 부당함이라든지 불이익이 오로지 그 재량을 행사했던 사람한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조금 더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제 만약 그런 부분에서 만약 이권위에서 진정을 받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행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재량으로서 조직 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설정해줬었을 때 현장 담당자들도 보다 안심하고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970년대에서 보았던 뭐 전원일기라든지 뭐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일상으로 TV에 나왔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그런가 보네? 라고 좀 무의식 중에 그 세뇌 아닌 세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경찰이 출동했었을 때 이제 아내의 역할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고 경찰들은 바로 격리 조치를 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TV라든지 이제 공영방송에서 자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제 담당하는 경찰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는 수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격하게 이제 뭐 진정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좀 이제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매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네. 사후에 그런 대처를 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문화가 한 세대 만에 바뀐 현상은 엄청나죠. 네. 그 새로운 사회 현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법률 그 집행도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 적작을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더 첨언해서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 또 본인의 대응 뭐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이제 가정 폭력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단순 폭행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단순 이제 뭐 서로 밀치는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더 이제 심화돼서 자녀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판사님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20대에서 30대 이 젊은 층에서는 남편이나 어떤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서도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이제 고령층에서는 배우자의 폭력보다는 외도가 더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말하면 이제 중장년층 이상은 폭력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편인 거죠.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질문지가 이제 10년을 하루같이 그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을 가했다. 위자료는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 결혼생활 10년간 위자료를 얼마나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이 30대 입장에서는 폭력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40대부터 이 위에 중장년층, 고령층은 외도를 높게 쳤다는 거죠. 그만큼 세대 간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젊은 층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그 대응이 즉각적이고 또한 그 강할 수 있는데 이제 장년층 이상에서는 그 폭력에 대한 대응이 즉각적이지도 못하고 또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폭력에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그래서 진단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창피하다는 이유로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대방은 내가 언제 때린 게 있냐 증명할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그 증명할 서류를 내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신고도 해서 그것이 그 남편이나 뭐 상대방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조기에 그 끊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인지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죠. 이런 네. 사례는 많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뭐 병원 가도 진단서를 끊지 않고 네. 또 외부 사람들한테 별로 안 알리고 예를 들면 그 원인이 상대방이 혼인의 상대방이 때린 것이 아니고 네.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혼 네. 사건에 있어서 남편이 때려서 병원에 갔으면 여자가 때리는 불구하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넘어져서 그랬다라고 이제 병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혼 소송에서는 진단서를 내면서 그게 남편한테 맞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진단서 내용 자체에 보면 넘어져서 됐다고 는 이제 와서는 나한테 맞았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혼 사유 중에 가정 폭력도 많아요. 어떻습니까? 사례를 보면. 거의 부정행위하고 네. 폭력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가장 큰 부분이 결국에는 부정행위거나 아니면 대외의 단절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일 것인데 여기 이후에는 그 뒤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거나 격하게 싸우게 되는 부분이고 격하게 싸웠을 때는 이제 폭력행위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로 떼어서 볼 예. 수는 없지만 예. 종합적인 종합 세트구만요. 폭력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을 좀 상담하다 보면 나오는 게 남편들이 자기들이 먼저 때려놓고 나서 이게 쌍방으로 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쌍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조금 자해를 하거나 일부러 녹음을 하고 이런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예, 저도 올해 들어서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 내가 분명 뺨을 한 서너 적 정도 맞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야 너 왜 그래? 너무 이제 녹음한 게 티가 날 정도로 왜 그래 왜 나 때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일부러 그 자기 스스로 긁는다든지 약간 이런 경우들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뭐 이혼을 권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정에 가진 숭고한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참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어떤 부분은 조기에 싹수를 잘라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단독적으로 가정 폭력이다. 뭐 이건 아니지만 어떤 그 원인이라고 해도 이혼 사유 중에 폭력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참 얘기 듣다 보니까 어렵네요. 항상 또 살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것이 결혼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고 목표인데 항상 그 이혼을 생각해서 재산 어디 있나 확인해야 되고 진단서 끊어넣어야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씁쓸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혼 시 뭐 물론 재산을 분배해야 되니까 소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혼이 만능인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혼 이후에 후유증, 이혼이 문제 해결인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친구들끼리 카톡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 뭐 이런 유머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남녀가 이혼을 했다. 근데 남자는 알거지가 된다. 여자는 고고하게 우아하게 산다. 뭐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저희 그 친구들이 하는 카톡에서. 그래서 남자는 알거지라고 하는 게 닭 털을 몽땅 뽑은 거 이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같이 보내고 여자는
우아한 닭,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걸 보냈던데 그 이후에 보면 되게 여자들은 이혼 후에 좀 홀가분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여자 이제- 변호사가 보실 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다 어느 정도 양육이 다 컸을 때야 이제 혼자 이제 그 있는다는 것이 여자한테는 되게 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크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 20년, 30년 혼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꼭 이혼이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5년 결혼해서 5년 내에 부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이혼이 오히려 황혼 이혼의 비율만큼 굉장히 한 30% 정도 높은 이유는 결국은 양육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지금 사회에서 여자한테만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는 여자가 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되면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부부 사이의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처음에 이제 신혼부부들한테도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낳기는 했지만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부인 입장에서는 양육에 도움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는 무료로 아버지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부인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좀 시간을 가지면서 심리적인 부분도 해소가 돼야 이제 부부가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상담을 권유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굳이 내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부부 문제를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절차 자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많다는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적으로 보면 부부가 굉장히 10년간 굉장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남편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한번 이혼 이제 협의 이혼 신고서를 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때는 애들이 이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확인 길에 안 나가고 그래 좀 더 참고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제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이혼 뭐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다가 결국은 한 번 이혼 신고서를 낸 사람은 결국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 성장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참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 두 부부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려다 보면 서로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당사자가 저는 제가 보기엔 절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면 제3의 기관, 전문가인 제3자의 개입이 있어서 서로 각자의 문제를 좀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게 이 원만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단체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가장 문제가 남성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대부분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문제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의무적으로 부인이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부부 일종의 말하면 그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이제 거 그런 예, 그런 부분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네, 것 네, 같아요. 네, 구성원들 간에. 네.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이제 부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싸우면 당신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네, 근데 네. 안 가거든요. 절대. 네, 네. 또 이런 아버지 학교라든지 부부 네. 갈등을 해소하는 치유 프로그램 많이 있어요. 네. 거기 가보자고 하면 네. 내가 문제 있다고 하는 걸 시인하는 네, 격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건데 네. 그런 사례를 권하기도 하죠. 박변께서도. 사실은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가 없는 상태로 왔다고 하면 새 출발하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하려면 하라고 이렇게 강권을 하는데 아이가 강권까지는 아니고 아이가 만약에 이제 좀 영유아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들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거든. 자기들 사이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랬었을 때는 가정법률 상담소라든지 어쩔 심할 경우에는 사소한 부분으로 말다툼을 하고 6개월 정도 대화가 단절됐다가 너랑 문제 못 살겠다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정법률 상담소가 상담을 받아보고 정 돈이 없다고 하면은 무료로 하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찾아가 보라고 검색해서도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보내놓고선 하면은 10커플 중에서 그래도 한 서너 커플 정도는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여기서 가서 해보고 나서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못 살겠다고 하면 다시 오시라 라고 하면 이렇게 안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진행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예전에 대가족제 내에서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보고선 이렇게 나도 이렇게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부부 맞벌이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배울 만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라는 것은 이제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육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데 이것을 사실 뭐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어디서 교육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 혼인신고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를 그리고 형식적으로 알고 싶지도 않아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혼인신고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했을 때 신고만 하고 보증인 누구 쓰라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의 기관이 있고 아이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있었을 경우 제도적인 예,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같으네요. 그런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혼이 만능은 아니다. 가능하면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제 차선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이 차선이고 차차선인데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다.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숙려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네. 숙려기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있고요. 이제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은 그냥 1개월간의 숙려 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그 숙려 기간 동안에 부부 사이에서 좀 이렇게 서로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부를 좀 검토를 해서 이제 그런 상담 기관에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1박 2일에 부부하고 이제 자녀하고의 캠프 같은 걸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서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문제점도 이렇게 발견하면서 다시 소를 취하고서는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 중에 네. 아무 일 안 하던데요, 그냥? 우리 이혼할 때 보니까 아무 일 안 하지. 3개월 동안 얼굴 안 보는 게 쌍수라면서. 이제 너무 감정이 격화된 상태라고 네, 그렇게 네. 판단했나 보죠. 네. 자, 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이게 거를 박사님인데요. 네. 어떤 상담을 받는다는 게 되게 피상적인 게 뭐냐면 저도 외부 강의를 가보면 아이들이 얘기해요. 교수님 우리 언제 이거 취업하려면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취업을 할 때 제가 스펙을 뭐 이렇게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하고 싶죠. 제 실실을. 취직 못해. 창업해. 근데 창업도 그렇게 머리 안 쓰면 망할 것 같아. 하지만 언어를 칵 순화해서 얘기하잖아요. 잘해봐야지. 근데 거기 상담을 갔을 때도 남이 상담해줄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이혼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꽉 남의 상담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되게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회의적이어서 빨리 이혼을 시켜서 감정 정리를 해주는 게 자녀들이
부모의 끊임없는 싸움이나 다툼의 감정의 경륜을 보는 것보다는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분할해서 놓는 저기서 이혼 찬성주의. 아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황에서 격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자녀한테 좋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격화돼서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들한테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혼란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리 상담을 해도 둘 사이에 그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고 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혼을 가는 동안 상담이 필요한 건 상대방의 각자의 문제점을 이제 스스로는 못 보니까 제3자를 통해서 보게 하고 아 나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극한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건 결국은 아이들이 상대방하고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교육 문제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거에서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부부가 감정이 격하게 대립된 걸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이혼하지 않는 다시 합쳐지는 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합쳐질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그게 건강한 이혼이고 자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소년범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렇게 비행으로 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후회하는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비행으로 가니까는 결국은 나의 부부 간의 갈등이 애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해서 뒤늦게 또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극한 대립에 있어서 자기네 감정만 생각해서 이혼을 생각하지만 그 밑에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예, 아주 점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동하고 무관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족이 붕괴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꼭 이성 간의 그 부부 관계에서 동성 결혼도 점차 그 허용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사회가 변하는데도 그 안에서 변할 수 없는 가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그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의 유지, 뭐 이런 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시전식의 이슈 토론에서 이혼 권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남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학교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학교 폭력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